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뉴스리듬을 시작하겠습니다.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온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이 사실을 숨기고 서울 백병원에 입원해 백병원 외래 진료가 중단되고 응급실과 일부 병동이 결국 폐쇄됐습니다. 정부 방역당국은 법적 조치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국내 총 누적 확진자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어제보다 248명이 늘어서 총 7,382명입니다.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 경기 지수가 집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장기간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쳐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체감 경기가 바닥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격적인 금리 인하로 국제금융시장의 정책 공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주 열리는 유럽 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에서도 코로나19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총 누적 확진자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어제보다 248명이 늘어서 총 7,382명이 됐습니다. 외국에서는 이탈리아 확진자가 하루 사이에 1,500명 규모로 늘어서 누적 확진자가 총 7,375명이 됐습니다. 사망자도 366명으로 세계 최대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성욱 기자. 네. 예. 지금까지 파악된 누적 확진자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오전 브리핑을 했죠. 상황 전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를 기준으로 국내 새로 확진된 코로나19 환자는 총 7,3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과 비교해 하루 사이 248명이 늘었습니다. 사망자도 3명 증가해 총 53명으로 늘었습니다. 새로 격리 해제된 사람은 36명으로 지금까지 총 166명이 격리 해제됐습니다. 검사 중인 사람은 현재 17,458명으로 1,908명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새로 확진된 환자 가운데 약 87%인 216명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대구가 19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 26명, 경기 11명, 서울 10명, 충남 4명, 세종 3명, 광주 2명, 대전, 강원, 충북이 각 1명입니다. 전북과 전남, 경남, 제주, 울산, 인천 지역은 신규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예. 가파르게 치솟던 증가세가 다소 좀 주춤해 보이기는 하지만 대구 경북에 이어서 경기와 서울은 꾸준히 계속 늘고 있군요.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대구 경북 지역이 확진자가 좀 줄었는데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네, 전반적으로 확산세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사이 발생한 확진자가 248명을 기록했는데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로 떨어진 건 지난달 26일 이후 12일 만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6일 253명을 기록한 이후 연일 400명 이상 발생했고 어제는 367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300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대구 지역 추가 확진자 수도 200명 이하로 줄었습니다. 지난달 29일 하루 동안 7,419명이 늘어 고점을 찍은 이후 9일 만입니다.
지난달 29일 이후 매일 300에서 500명대 수준을 보여왔고 어제 297명이 발생해 2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0시 기준으로 대구 지역 확진 환자는 전날보다 190명 증가한 5,571명입니다. 경북 지역은 지난 6일 123명으로 급증한 후 7일 65명에 이어 오늘 0시 기준 26명으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대부분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되면서 전체 환자 수가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소 주춤하고 이 급증하는 세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은 급감했다라는 표현은 글쎄요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신중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질병관리본부의 입장인 것 같군요. 2월 중순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급증했던 상황이 있었는데 상황을 자세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정부가 마스크 대란 대책으로 해서 어제부터 마스크 오브제를 실시를 하고 있지요. 이 자세한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마스크 구매 오브제가 시작돼 오늘부터 전국 약국에서 1인당 일주일에 2장씩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1년생과 1966년생, 그리고 1981년생과 1986년생, 2001년생과 2006년생 등입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와 7인 사람, 수요일인 모레는 3과 8인 사람 등의 순서로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며 평일에 마스크를 사지 못한 사람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살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공인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오늘부터 오브제가 실시가 되고 지금 그 전에 좀 경고가 들어왔던 것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가 조금 있으면 동일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네, 마스크 공급 물량이 불안정해지자 정부가 면 마스크에 부착 가능한 마스크 필터 공급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출고 조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4개의 필터용 부직포 제조업체에 출고량 중 약 4톤의 조정 가능한 물량을 가동 중단이 우려되는 마스크 제조업체로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5개 마스크 제조업체에 어제 저녁부터 필터용 부직포가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정 기자, 이 면 마스크에 부착 가능한 마스크 필터 공급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은 뭐 기존에 있던 방역 마스크가 아니라 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면 마스크에 부착할 수 있는 부직포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면 마스크에 부착 가능한 마스크 필터를 공급해서 부족한 마스크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덴탈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방역 마스크 외에 국민들이 집에서 가지고 있는 면 마스크에서 면 마스크에 부착할 수 있는 부직포를 별도로 공급을 하겠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황 잘 들었고요. 특히 이제 그 확진자 상황이라든지 사망자 상황 계속 발빠르게 전해주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성욱 기자였습니다.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 경기 지수가 집계를 시작한 이후에 최대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장기간 경기 침체와 내부 수준,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체감 경기가 바닥으로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준형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 경기 지수가 집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기간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이 이어진 가운데 코로나19로 소비 심리까지 크게 위축되면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체감 경기가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 경기 지수는 전월 대비 25.8포인트 하락한 41.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1년 7월 집계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저치입니다.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 경기 지수는 업종별로 전업종 모두 하락했으며 평균 매출 지수와 자금 사정 지수 역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의 경우 전월 대비 체감 경기 지수가 47.8포인트나 급락한 23.9를 기록했습니다. 소상공인 동향 조사 기간인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늘어난 만큼 3월 경기 지수도 하락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융자 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4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지만 현장에선 소상공인들의 대출이 이미 한계치에 달한 만큼 대출보다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몰린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업종의 경우 지난해 4분기 대출이 전분기 대비 6조 7천억 원 늘었으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13.3% 증가해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대출 공급 확대 방침은 기존 대출이 많고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을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는 만큼 실제로는 직접 영업 피해 보전이라든가 부가세, 소득세 감면, 전기세 수도료와 같은 간접세 감면 등 특단의 대책들을 강구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추가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박준영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른바 묻지마식 고소고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발 대상은 신천지 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이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 윤석열 검찰총장도 시민단체들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국민들의 고소고발권이 코로나19 사태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도구로 전략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병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고발된 대상은 20여 명에 이릅니다. 주요 고발 대상은 단연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입니다. 먼저 지난달 27일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는 이 총회장 등 신천지 지도부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신천지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역학조사에 거짓으로 대응, 감염병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연들은 지난 5일에도 이 총회장 등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헌금 등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면서 검찰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구시는 지난달 28일 신천지를 경찰에 고발했고 이리 된 서울시가 이 총회장과 신천지 12개 집화장들을 살인죄, 상해죄, 감염법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지난달 28일 이 총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총회장이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당명을 본인이 지었다고 거짓말, 새누리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사태 수습 책임을 놓고 정부 인사도 고발당했습니다. 우선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 4일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튿날 5일엔 자유연대 등 5개 시민단체가 문재인 대통령과 박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무더기 고발했습니다. 혐의는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집시법 위반, 직권남용 협박 혐의 등입니다. 민중당과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이 신천지 강제수사 촉구 여론에도 강제수사에 소극적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에 관한 고소고발에 대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은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계속된 고소고발은 코로나19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정쟁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뉴스토마토 최병호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법 개정안, 일명 타다금지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하면서 타다 서비스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 헌법상으로는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마지막 절차가 있는데 청와대는 타다 측이 요청한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배한임 기자입니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원이 1심에서 타다 합법 판결을 내린 지 16일 만입니다.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는 재석 185인 중 찬성 168인, 반대 8인, 기권 9인으로 법안 찬성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타다 측은 법안 공포 1개월 내로 렌터카를 기반으로 한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타다 어시스트는 지난 8일부터 중단됐습니다. 이로써 타다는 택시의 반대에 부딪혀 한국에서 사업을 접은 우버X, 콜버스, 카카오틱 카풀 등의 전철을 밟게 됐습니다. 택시를 벗어난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는 한국에서 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게 다시 한번 증명된 셈입니다. 타다의 마지막 희망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입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는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의 젊은이들에게 창업을 권할 수 없는 사회를 막아주시기 바란다며 여객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님의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뉴스토마토 배아님입니다. 지난주에 미국이 갑작스러운 금리 인하를 발표를 했죠.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정책 공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당장 이번 주 열리는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에서도 추가로 완화 정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증권부 김보선 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김보선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예. 이번 주에 ECB가 개최되죠? 네, 오는 12일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인 ECB 통화정책을 시작으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17일부터 18일, 일본은행 BOJ 통화정책회의가 18일부터 19일에 연달아 개최됩니다. 지난 3일에 말씀하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예정에 없던 긴급회의를 통해서 정책금리를 기존 1%에서 1.25%보다 0.5%포인트나 인하했고, 주요 7개국인 G7 정책 당국자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G7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를 말하는데요. 실제 캐나다 중앙은행이 4일 기준금리를 1.25%로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또 해외 주요 투자은행 IB들은 유럽, 아시아 등 전역에서 금리 인하가 도미노처럼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해외 주요 투자은행 IB들, 이들의 금리 전망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갑작스럽게 금리를 내렸는데 이거 추가로 더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BNP 파리바는 미국 연준이 3월 중 추가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ECB는 예치금리 0.1%포인트 인하, 또 양적 완화 확대, 영란은행 BOE는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HSBC는 아시아에서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인도, 필리핀 그리고 한국이 정책금리 인하에 동참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시티은행은 한국 정부의 추가 경정 발표에 상응해서 다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4월인데요.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금통위는 지난 2월에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었죠. 다음 금통위는 4월 초로 예정돼 있는데요. 하지만 이보다 앞서 한은도 3월 중 임시회의를 통해서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금리 인하가 어떤 효과를 시장에 줄 것이냐 이 문제인데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이로 인한 경기 위축 우려 이것이 결국 금리 인하의 배경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효과에 대해서 그런데 회의적인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이미 0%대이고 이미 수신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채권 버블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한 뒤 사상 처음으로 1%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악화에 따라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나타난 모습입니다. 벤치마크격이 미국 국채 10년물의 금리 하락은 결국 미국도 제로금리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채권은 가격과 이 금리가 반대로 움직이는데요. 이 때문에 채권 가격 버블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김선경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의 말을 보면 시장의 공포심에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가세하면서 국채 금리의 하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진단하는데요. 금리 인하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다수라면서 해외 투자 은행들의 예상대로 3, 4월에 추가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미국 정책 금리는 0.5에서 0.75%로 제로 하한에 근접하는데 주요국 중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플러스 수익률을 제공했던 미 국채 금리가 0%대로 하락한다면 채권 버블 우려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금융시장에서 오랫동안 이 달러가 강세를 보여왔는데 이게 좀 변동 조짐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그동안 길게 유지돼 왔던 달러 강세 기조도 꺾일 조짐을 보이면서 신흥국 주식시장으로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하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통상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신흥국 증시의 투자 비중이 늘어나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한국 증시도 신흥국 증시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관심이 모입니다. 다만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서더라도 그 속도가 빠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을 보더라도요. 미국 금리 인하 직후인 지난주 4일부터 6일 사이에 외국인 순매수세는 유입되지 않았고요. 12시 25분 현재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8,400억 원이나 주식을 순매도하는 중입니다. 이메윤 KTB 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다른 국가 간의 경기 격차가 축소되기는 어렵고 정책 공조가 세계 경제 동반 회복을 이끌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면서 여기에 금리 인하가 오히려 경기 둔화 우려와 안전자산 선호도를 강화할 가능성마저 높다면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효과는 지금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으나 당분간은 금리 인하에 대한 정책이 이어질 것 같다. 국내 시장의 글로벌 금융 정책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미국 이후에 각국 중앙은행이 어떤 통화 정책을 내놓을지 좀 잘 살펴봐야 되겠군요. 예, 김보성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통화 옵션 계약, 이른바 키코에 대한 피해 책임이 은행에 있다라는 결론을 내고 배상비율을 15%에서 많게는 41%까지로 결정을 했지요. 이게 지난해 12월 16일에 있었던 결정입니다. 하지만 배상 결정을 받은 6개 은행 중에 우리은행 한 곳만 배상에 응했고 나머지는 모두 불수용하거나 아니면은 배상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금감원 측은 수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은행의 결정을 인정한다, 받아들인다는 입장인데 이럴 거면 뭐하러 분쟁 조정에 나섰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의 최홍 기자입니다. 은행들이 키코 관련 분쟁 조정 결과를 잇따라 불수용하기로 결정하자 금융감독원은 은행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9일 불수용한 은행의 결정에 금감원은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시티은행과 산업은행은 금감원의 키코 관련 분쟁 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배상 통보 시한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입니다. 대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은행도 통보 시한 하루를 앞두고 금감원의 기한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3번이나 재연장을 요청하며 배상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상 공고를 수용한 것은 우리은행뿐입니다. 금감원은 은행들 불수용에 대해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키코 배상 공고안은 법적 효력이 없어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윤 원장이 금융개혁 차원에서 강하게 밀어붙였던 키코 배상이 애초부터 무리수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 원장은 금감원장 취임 직후 키코 문제를 원점에서 재조사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금융소비자들이 배상을 못 받는 것은 아쉽다면서 그래도 일부 기업이라도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윤 원장의 의지가 그만큼 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최영입니다. 이른바 인터넷 은행법이 지난 5일 국회의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면서 국내 1호 인터넷 전문 은행인 K뱅크가 갈 곳을 잃었습니다.
당장 자본 확충에 비상이 걸렸는데 일단 대주주로 가는 길이 막힌 KT가 보유 중인 지분을 BC카드에게 넘기고 K뱅크의 신주 발생분을 BC카드가 인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한영 기자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KT의 대주주 등급과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려던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결격 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삭제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KT가 보유 중인 지분을 BC카드에 넘기고 K뱅크의 신주 발행분을 BC카드가 인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KT 밑에 BC카드가 있고 그 밑에 스마트로가 있거든요. 대주주 지분을 넘기면은 BC카드가 이제 의결권을 확보하면서 적격성 심사를 피해갈 수 있어요. 반면 다른 인터넷은행들은 기존에 준비한 계획들을 실현해 간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달 12일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을 출시한 카카오뱅크는 연이어 신용카드와 오픈뱅킹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지난해 12월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취득한 토스뱅크의 경우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오픈 준비가 한창입니다. 금융권의 폭넓은 경쟁을 다시금 촉발할 것이라는 금융당국의 기대도 토스뱅크 입장에서는 이점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기존 은행들의 어떤 이 경쟁이라든지 뭐 혁신 그런 부분을 촉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K뱅크의 자본 확충이 언제쯤 이뤄질지,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의 영업과 준비 작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최한영입니다. 재테크 트렌드입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루에 요즘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4%가 급락했다가 다음날 5% 반등하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직구 투자처 1위가 미국 시장인 만큼 불안한 마음도 드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주 미국에서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갑작스럽게 인하하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의 호재로 통하는데요. 그런 만큼 미국 시장이 다시 한번 대세 상승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미국 주식 투자 전략 긴급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 연준이 지난주에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조치였는데요. 일단 시장의 반응 좀 보도록 하죠. 베어링 자산운용 가디언 쿠퍼 대표입니다. 세계 각국 정부는 미국을 비롯해서요, 바이러스에 맞서기 위한 부양 조치를 취하고 있다. 통화 재정 정책은 확장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의 확장 기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준금리 인하가 될 겁니다. KB증권 리서치 센터장의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크게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왜였을까?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가 강하다면서도 코로나19가 확산 초기 단계라는 점, 또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과 지속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구도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른다고 언급한 점이 스스로 금리 인하 효과를 희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미국 주식시장에서는요, 미국 시장 그 자체, 한국 시장 그 자체보다도 개별 종목 간의 희비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삼성증권 글로벌 주식팀장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한번 온라인이라든지 이 재택근무와 같이 이 혼자서 뭔가를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언택트 시대의 도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향후에는 더욱더 영구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높여준 게 이번 코로나 이벤트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향후에 어떤 기업이 피해를 보고 어떤 기업이 수혜를 볼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타날 것인데요. 당연히 최고의 수혜의 종목은 전 세계 인터넷을 지배하는
그 핵심 인터넷 플랫폼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미국으로 귀속이 돼버리는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의 모든 부를 이 미국의 핵심 플랫폼들이 빨아들일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이 미국 주식 그 중에서도 이런 마파에 대해서 저희가 보다 그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들으신 마파 5개 종목 보겠습니다. 자, M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A 애플이고요. F 페이스북, 그리고 2가지 A에 아마존과 알파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마파라는 용어로 이렇게 대세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꼽았습니다. 장효선 팀장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에도 주식에서는 뭐 희비가 엇갈리는 양극화라는 것이 있긴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흐름이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원격 진료라든지 온라인 교육, 또 지금과 같은 재택근무 시스템이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언택트, 즉 비대면 생활 패턴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보시는 대형 플랫폼 5개 종목, 그와 비슷한 그런 종목들의 대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비슷하게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업종에 주로 투자하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특히 종목 간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상장 지수 펀드 ETF를 통하는 것인데요. 김은길 하나금융투자 수석 연구위원 같은 경우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ETF 중에서 종목 코드 XLC라는 종목을 특히 추천을 했습니다. 신규 매수 추천하는 이유로 최근과 같은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업종의 수혜와 함께 또 최근 낙폭 과대가 있었다는 점에서 매수할 만한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실제 국내 투자자들의 패턴은 어땠을까요? 올해입니다. 1월부터 2월까지 어떤 종목 가장 많이 샀는지 순매수를 기준으로 집계해 봤습니다. 1위는 구글의 모기업이죠. 알파벳입니다. 9,647만 달러 순매수하면서 1위를 기록했고요. 보시면 4위와 5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셨던 마파 종목 중에서는 12위권에 페이스북도 올라와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결제 규모 자체가 가장 큰 종목은 여전히 아마존이 1위인데 가장 많이 순수하게 산 종목에는 상위권에 아마존 같은 경우 좀 제외됐다는 점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런 마파 종목들 중에서 특별히 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종목인데 2위권에 오르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대형 플랫폼 종목들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앞으로 더욱 대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시장의 조정을 활용해서 저가 매수하는 전략을 보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테크 트렌드였습니다. 예,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의 참여 여부를 두고 고민하던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당원 투표로 거취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늦어도 이번 주 수요일까지 당원 투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입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그런가 하면 미래통합당 경북 양산을 공천해서 배제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오늘 오후 양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의 거취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김경수 경남지사가 어제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00만 원씩을 지급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재명 지사도 이것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지난주 말에도 여러 정치권 이슈가 상당히 많았는데 오늘 정경 유튜브 시간에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차분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은 주말이라도 주말 같지는 않으시겠어요? 하도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가지고 참 바쁘실 텐데 주말에 좀 뭐 하십니까 요즘? 요즘에는 어찌됐건 코로나19 이런 사태 때문에 최대한 안 움직이는 게 애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 동선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죠. 예. 그 질병관리본부에서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쯤에 계속 움직이지 말아달라고 특히 집단적으로 어떤 하는 행사라든지 좀 피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그런 것이 좀 이어져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이 100만 원 지급 주장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죠. 네. 저는 지난 주말에 가장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이거 배경이 뭡니까? 글쎄요, 그게 가슴이 왜 따뜻해지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돈을 준다고 하니. 글쎄요. 근데 그거보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마스크 아닌가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 진보 정당 또 진보 여권은 특히 무상 시리즈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왜 마스크 무상 지급 이런 거는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은 그게 오히려 국민들에겐 더 다가갈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실효적인 조치기도 하고 예. 코로나19를 이제 방역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건데 왜 그거는 추진을 안 하면서 갑자기 100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명분은 뭐 지금 워낙 이제 국내 내수시장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 뭐 이제 이런 얘기 그렇게 이제 해보자는 얘기인데. 네. 자,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세금을 낮춰주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세금을 더 늘려서 그 돈을 나눠주는 게 좋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 같으면 세금을 차라리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들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세금 낮춰주고, 저는 금리 인하도 왜 빨리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금리 인하해서 대출받은 돈 좀 이렇게 갚는 것, 그거라도 좀 이자 부담이라도 좀 덜어주고, 그런 게 지금은 굉장히 실효적인 조치인데 좀 약간 뜬금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뭐 총선을 좀 의식한 그런 그 카드로 좀 국민적인 또 좀 주목도 끌 겸 내놓은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뭐 코로나 관련한 뭐 정부 책임론도 좀 희석도 시키고, 또 야권에서 정권 심판론 이야기하니까 뭐 그걸 약간 좀 이렇게 물타기 하는 측면도 있고,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본인도 뭐 차기 대권에 관심이 있다면 자기 정치하는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을 텐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이런 그 제안들을 마구잡이로 내놓을 단계는 아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보니까 뭐 51조나 들어간다면서요. 51조 원이나. 그러면 그걸 결국 보니까 나중에 세금으로 메우겠다라는 이제 발상을 가지고 있던데, 그거야말로 국민들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대안이 아닐 수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는 또 어제 따뜻해졌던 가슴이 오늘은 휘잉하고 바람이 붑니다. 지금 이렇게 일희일비를 할 때가 아닌데 과연 이것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이것이 현실성이 되냐. 다시 말해서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 한마디 한마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아마 저의 마음과 같은 것이 지금 국민의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을 잘해야 되겠죠. 지난번부터 계속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정치권에서 진짜 말을 잘 신중하게 책임 있게 잘 해야 되는데, 이 여당 관계자들의 이 대구 경북 지역 계속 좋지 않은 발언이 나왔습니다. 네. 언론도 많이 얘기를 했고 또 일부 언론은 거기에 직접 휘말리기도 했었는데, 이 정도로 되면 그 사람들은 엑스맨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고도의 어떤 훈련을 받고 침투한 스파이? 이렇게 봐야 되나요? 글쎄요. 근데 그게 이제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본인은 이제 그 자기 지지층들 내에서, 특히 진보 지지층 내에서 인지도, 지명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게 이제 표심 결집에 작용해서 총선에서도 좀 유리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뭐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도 다분히 뭐 어떤 그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정부 책임론, 또 정권 심판론, 그거를 조금 이제 희석시키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걸 내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예. 이런 발언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총선을 앞두고 치열하게 지금 프레임 전쟁이 지금 벌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수 야당 쪽에서는, 야권 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문재인 정부의 책임으로 자꾸 좀 이걸 몰아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진보 진영 쪽에서는 이제 방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예. 그런 맥락에서 들고 나온 프레임이 신천지 프레임이란 말이에요. 신천지가 이게 책임이 더 크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신천지를 상당히 몰아가는, 왜 빨리 수사 안 하느냐, 뭐 이제 이렇게 몰아가고, 또 그와 동시에
이거는 대구시장이 무능해서 이렇게 좀 확산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프레임을 자꾸 이제 거는 거죠. 그래서 지역주의 프레임을 자꾸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진보 그 여권에서 역으로 지금 지역주의 프레임을 오히려 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좀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뭐 대구는 손절해도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TK는 버리고 나머지 지역만 승리하면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발언도 나오고 그래서 결국 이제 당 차원에서는 또 그와 관련해서 또 이제 뭐 보직 해임도 하고 해명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이라든가 사실은 지금 이른바 격전지 이런 곳에서는 이 중도층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들인 겁니다. 이게 결국은. 그런데 그 이제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역 단위에 가게 되면 오히려 이런 발언이 지역 총선에서는 좀 유리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또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자꾸 이렇게 좀 불쑥불쑥 좀 튀어나오는 상황인데 그런데 전체적인 총선을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뭐 여당 지도부가 안 그래도 해명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게 오히려 악재가 될 수도 있다. 그 점을 잘 인식을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예. 다른 것보다도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세월호 국면 때도 여러 막말이 있었고 망언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상당히 그 엄중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 발생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걸 항상 이제 견제를 하고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참 근데 그 망언이라든지 이렇게 비하 발언하고 그러면은 유권자 머리에 이렇게 각인이 됩니까? 저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좀 각인이 되죠. 뭐 속 시원하게 말 잘했다. 예컨대 이제 이러면서 좀 핵심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는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이제 평가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사실은 그건 뭐 보수 진영이나 진보 진영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네. 보수 진영에도 보면 뭐 이제 그분들이 보기에 이른바 사이다 발언을 내는 사람들이 또 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찌됐건 인지도는 높아집니다. 이제 그런 효과를 이제 노리는 거죠. 예. 이번에 근데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막말 시비, 망한 시비에 연루가 됐던 분들은 다 공천에서 좀 배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사이다도 여러 가지 브랜드 사이다가 있지만 맛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미래통합당 사이다가 다르고 더불어민주당 사이다가 다르고 이건 국민들이 어떤 걸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글쎄요. 이제 국민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잘 내리셔야 한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핵심 지지층에서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뭐 좀 감정적으로 그런 발언들이 듣기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좀 길게 봤을 때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 그런 발언들이었는가부터 시작해서 또 이것이 뭐 궁극적으로 뭐 선거와 관련 연관지어 생각하더라도 선거에서 이기는데 이게 과연 보탬이 되는지 해로운 건지도 잘 전략적인 판단을 잘 내려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뭐 핵심 진보 지지층이 있고 또 핵심 보수 지지층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 선거에 가서는 최종적으로는 이 부동층, 중도층을 어느 쪽이 더 많이 그러니까 마음을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뭐 선거 결과가 사실은 갈리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전제한다면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좀 잘 판단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뭐랄까요? 그 빠져나갈 수 없는 어떤 미래를 가졌다고 할까요? 이 비대연합정당 이거 참 어떻게 될지 참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당원에게 물어보겠다라는 그런 건데 이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비대연합정당과 관련해 가지고 그 여론조사를 했더구만요. 그 부분을 그래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는 소폭 좀 올랐습니다. 47.6%로 해서 올랐고 아무래도 이 마스크 정책 때문에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떨어질 것이냐 이렇게 예상들을 했는데 근데 이제 오부제가 시행되기 전이니까요. 전이니까는 마스크 민심이 어떻게 정확히 반영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소폭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당별 정당 지지도도 지금 나왔는데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이 국민의당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왜 그럴까요? 안철수 대표가 대구에 내려가시는 게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원래 이제 바른미래당 쪽에서 합류했어야 할 의원들도 좀 덜 합류를 했고, 예. 또 안철수계 상당수가 또 미래통합당으로 또 가버렸고, 그래서 당세는 지금 별로 이렇게 보잘게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뭐 안철수 신드롬이 뭐 존재하느냐, 그것도 지금 아닌 상황이고, 예. 자, 그런 국면에서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 개인기로 어느 정도는 지금 이제 정당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잘 선택을 잘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뭐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니 바이러스 전문가라고 한다면 이 바이러스 사태 국면에서 뭔가 좀 역할을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얘기를 제가 드렸었고, 차라리 그 이슈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더 나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뭐 전격적으로 부부가 다 이제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건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이게 차라리 더 안철수답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 거고요. 예. 그래도 어찌 됐건 뭐 지금 이제 뭐 거기가 결코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는데, 거기 가서 그런 봉사 활동을 하고 또 이제 의사로서의 본인의 어떤 그 전문성 그런 것도 좀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플러스 요인으로 좀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비례대표당 위성정당이라고도 하죠. 비례대표당에 대해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기 전에 11일에서 13일 모바일 투표 네.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당내에서 정확히 어떻게 지금 가르마가 타져져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의원들 사이에서는 분명하지 않은 거죠. 그 의원들 사이에서는 지금 찬반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이제 결정을 이제 하겠다라는 건데, 전당원 투표로 넘어가면 아마 그 비례정당 비례연합정당의 합류 또는 비례정당 창당 쪽에 조금 더 찬성하는 의견이 많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예. 돼요. 그러니까 당원 구성이 좀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중도 성향의 이런 그 당원들 숫자는 좀 많이 줄어든 편이고, 예. 그 반면에 이제 그 약간 진보성이 강한 사람들 당원 구성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할 때부터 시작해서 더 좀 늘어난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여전히 그 뭐 친노 친문이 좀 핵심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제 찬성 의견이 오히려 좀 높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비례대표당 지금 보면은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보면은 민주당이 지금 36.7%로 나와서 상당히 좀 높게 나오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비례대표를 안 내겠다 이런 뭐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간 미래한국당이 이제 그 뒤를 잇고 정의당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지요. 실제로 하지 않을 것 같고 국민의당은 지역구 의원을 내놓지 않겠다. 민주당이 비례대표 정당을 저렇게 둔다고 했을 때 지지율이 높은 것은 역시 여당이기 때문일까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한국당하고 국민의당하고 합친 것을 사실은 이제 미래통합당 전체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봐야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이제 비례대표만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하고 선거연대를 하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좀 이제 중도 성향이 강한 보수층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 쪽으로 이제 그 정당 투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 거죠. 예. 자, 그래서 두 당으로 좀 갈린 거다라고 앞으로도 이 현상은 조금 더 심화될 것 같은데 예. 뭐 그렇게 이제 되는 거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아직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비례정당 형태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일단은 거기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머물러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과 TBS 의뢰로 3월 2일부터 6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48,119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27명이 응답한 내용을 가지고 집계를 한 겁니다. 리얼미터 홈페이지 가셔도 보실 수가 있고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 가셔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뭐 잘하는 선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김태호 이제 전 경남지사가 무소속 출마를 지금 선언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본인도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그래서 무소속 연대를 지금 구성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본인 주도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혼자 그냥 호련히 나와가지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는 이거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가능성 별로 높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나와서 무소속 연대 형태로 간다 그러면 그건 또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과거 뭐 친박 연대 같은 이제 그런 거 식으로 이제 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또한 사실은 그렇게 성공 가능성이 높진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어찌됐건 그 옥중 서신이 공개가 됐고 미래통합당 쪽으로 거대 지금 정당 쪽으로 힘을 합치라라고 지금 이제 일종의 명령이 친박계에는 떨어진 상태인데 과연 이렇게 나가서 무소속 연대를 만들었을 때 누가 지지를 해주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태극기 세력이라도 합류를 하지 않았다라고 전제하고 미래통합당에 그리고 이분들이라도 찍어주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는 좀 상당히 낮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친박을 표방하는 정당들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건 지금 미래통합당하고 선거연대를 좀 생각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나머지 보수층 중에서 그 무소속 성향인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했을 때 과연 지지세가 얼마나 나오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영향력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별로 없을 것이다. 고민을 조금 더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오후에 또 한번 봐야 되겠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의외의 공천들이 많이 나왔죠. 여기서도 반발이 또 상당합니다. 이거 어떻게 잘 해결되겠습니까? 글쎄 의외의 공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 공천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번에 뭐 친문, 친문 중심의 공천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2016년 이제 그 총선 당시에 이른바 친박 공천만큼 그렇게 아주 노골적이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상대적으로 경선 붙인 지역도 좀 있고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친문 성향이 강한 현역 의원들 그리고 청와대 출신들은 상당히 많이 살아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물갈이가 많이 이루어진 것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유탄 맞은 이제 분들로서는 이걸 이제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민병도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반발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그 경선을 치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경선 과정에 어떤 그 약간 불공정성 그런 거를 이 얘기를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요. 이번에 뭐 최근에 일부 언론에 약간 공개가 좀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친문 인사가 운영하는 뭐 컨설팅사에 뭐 좀 의뢰를 한 후보자들이 좀 유리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흘러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내에서도 약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4월로 넘어가면은 뭐 이 지금 상황이 더 혼탁해지겠죠.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여러 발언들이라든지 행동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잘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이종훈 박사께서 또 전문가시니까 저희 뉴스리듬의 정경 유튜브를 보시면 월요일 금요일 날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리듬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직 진실이 이끈 대로 저희 뉴스리듬 팀은 매 순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